정혜수, 네가 감히 나한테 수갑을 채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들 하지만 오늘 제 아들의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오직 돈 냄새만을 쫓아 모여든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예식장. 제 아들 지훈이가 재벌가 막내딸과 화촉을 밝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신랑 어머니인 제 자리는 화려한 꽃장식 뒤편, 마치 구경꾼이나 다름없는 구석진 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야, 정혜수. 너 오늘 입고 온 옷이 그게 뭐니? 사돈댁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제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가 제 팔뚝을 꼬집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20년 전 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저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구박하던 그 독한 기세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훈이가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고 재벌가 딸과 결혼하게 되자 본인이 마치 대단한 가문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기세등등해졌지요. 어머니, 그래도 명색이 지훈이 엄마인데 자리라도 조금 앞쪽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 물음에 박금자는 코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앞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지훈이 장모 되시는 분이 얼마나 기품 있는 분인데 너 같은 시장통 출신이 옆에 있으면 급 떨어져서 안 돼. 그냥 죽은 듯이 박혀 있다가 가. 박금자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통 출신이라니요. 20년 전 저를 지키려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진 제 친정엄마 강필순 여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박금자는 저희 집안이 가난하다며 제 엄마를 모욕했고 엄마는 딸의 행복을 빌며 무릎까지 꿇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멸시와 사고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잃고 20년. 저는 아들 하나만을 위해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안 해본 일 없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유일한 희망인 아들의 결혼식에서조차 저는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갑자기 예식장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검은 수트를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할머니 누구야? 저분이 그 유명한 글로벌 강 회장님 아니야? 저런 귀빈이 이 결혼식에 왜 와? 신부 측 손님인가? 박금자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귀한 손님이 온 줄 알고 굽실거리며 다가가려던 찰나 은색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한 여인이 우아하고도 당당한 걸음으로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기품 있는 보랏빛 한복.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제 기억 속에 박제되었던 그 얼굴.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묻히며 저를 안아주던 나의 엄마 강필순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금자는 제 엄마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부유한 귀빈인 줄로만 알고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알랑방구를 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훈이 결혼식에 어찌 이런 영광이. 그때였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던 강필순 회장의 눈빛이 박금자를 향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박금자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누가 내 아들 지훈이더냐? 이 결혼식 내가 허락한 적 없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금자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강필순 회장을 쳐다보았지요. 왜?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지훈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시다니요. 저희는 오늘 처음 뵙는 사이인데. 강필순 회장은 박금자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그 따뜻하고도 애달픈 눈망울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엄마. 제가 울먹이며 다가가려 하자 박금자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정혜수. 미쳤어. 어디서 귀한 손님한테 엄마. 소리를 해. 이 여편네가 오늘 지 아들 결혼식이라고 아주 실성을 했구먼. 박금자는 강필순 회장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며느리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서요. 시장통에서 구르던 애를 거둬줬더니 오늘 같은 날 사고를 치네요. 어서 사람 불러서 끌어내겠습니다. 박금자가 경비원을 부르려 손짓하는 그 순간 강필순 회장의 매서운 목소리가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내 인연. 누구더러 미쳤다 하고 누구를 끌어내겠다는 거냐? 강 회장의 호통에 박금자는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우아한 자태로 걸어와 주저앉은 저를 손수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예전 그 시장통의 거친 손마디가 아닌 고운 손이었지만 저를 잡는 그 간절한 힘은 분명 제 엄마였습니다. 혜수야, 내 딸 혜수야. 이 애미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그 모진 세월을 너 혼자 버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의 고백에 식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세상에 저 회장님이 신랑 어머니의 친엄마라고 하는 소란이 일어났고 박금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뒤집었습니다. 사실 20년 전 박금자가 휘두른 몽둥이를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던 엄마는 기적적으로 지나가던 원양어선에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으셨고 일본의 한 자산가 눈에 띄어 양녀로 들어가 사업가로서 대성공을 거두셨던 겁니다. 최근에야 사고의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왔고 사람을 풀어 저를 찾던 중 오늘 지훈이의 결혼식 소식을 듣고 헬기까지 동원에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박금자는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얼굴색을 싹 바꾸었습니다. 그 독하던 눈빛은 어디 가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제 엄마의 옷소매를 잡으려 들었지요. 아이고, 사돈어른, 살아계셨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며 제사를 지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돌아오시다니 우리 지훈이가 복이 많네요. 하지만 엄마는 박금자의 손을 더러운 오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내 제사를 받았다고? 내가 내 딸에게 저지른 짓, 그리고 내 사위 죽음의 진실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오늘 이 결혼식 내가 왜 왔는지 알려주마. 엄마의 시선이 신부 대기실 쪽에서 걸어 나오는 신부 윤재와 그녀의 부모님을 향했습니다. 박금자가 그토록 금지옥엽 떠받들던 재벌가 사돈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윤재가 엄마 앞에 서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 끝냈습니다. 박금자의 눈둥그레진 모습 뒤로 이제껏 숨겨져 왔던 처절한 진실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부 윤재의 인사에 박금자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던 재벌가 막내딸이 사실은 강필순 회장의 후원을 받아온 장학생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윤재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가 왜 이 할망구? 아니, 강 회장님께 인사를 해. 박금자가 더듬거리며 묻자 윤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 사업에 결정적인 투자를 해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바로 강필순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오늘 이 결혼식을 통해 어머님께 꼭 전하실 선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강필순 회장은 박금자를 꿰뚫어 볼 듯한 눈빛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박금자는 뒷걸음질 치다 화려한 웨딩 케이크 테이블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박금자, 내가 내 딸 혜수를 쫓아내고 우리 지훈이를 내 소나귀에 넣으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내가 다 안다. 20년 전 내 사위
혜수 남편이 죽던 날 병원비로 쓰라며 내가 건넸던 그 돈, 내가 가로채서 노름으로 날리는 바람에 내 사위가 수술도 못 받고 죽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예식장은 경악에 찬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또한 처음 듣는 이야기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사고사인 줄만 알았던 남편의 죽음에 시어머니의 탐욕이 있었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금자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그이 어머니 때문에 죽은 거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박금자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저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봐. 얘 지훈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이 애미가 그럴 사람이니? 하지만 아들 지훈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사실 결혼 정강 회장을 미리 만났고 할머니의 악행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강필순 회장은 비서에게 수건을 받아 손을 닦으며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금자 내가 꿈꾸던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치워졌다. 내 명의로 된 그 낡은 아파트며 지훈이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까지 전부 내 투자금 회수 절차에 들어갔으니 그리 알아라. 박금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강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지훈이 앞길은 망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엄마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내 손녀 사위 지훈이 앞길은 내가 챙긴다. 하지만 내 앞길은 이제 교도소 담장안이 될 게다. 20년 전 나를 바다에 밀어넣은 살인미수 혐의, 그리고 사위의 사망보험금을 횡령한 죄. 하나하나 다 치르게 해주마. 경찰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이닥치고 박금자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예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20년간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는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혜수야, 이제 고생 끝났다. 이 애미가 너를 다시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눈물 젖은 예식장 한복판에서 저는 20년 만에 되찾은 엄마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금자가 남겨놓은 마지막 독리가 우리 가족을 향해 다시금 입을 벌리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모든 것을 잃은 박금자가 감옥 안에서 상상도 못할 복수 계획을 세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박금자가 수갑을 찬 채 예식장 밖으로 끌려나간 뒤에도 식장의 소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것도 모자라 내 남편의 죽음이 시어머니의 노름빚 때문이었다니요. 혜수야, 정신 차려라. 이제야 내 세상이 온 거야. 엄마 아니 강필순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그간의 풍파를 증명하듯 굵직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만 제 뺨을 쓸어내리는 감촉은 20년 전 그 다정했던 엄마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할머니가 저지른 짓들, 그리고 할머니 외 할머니가 살아계신 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엄마가 또 상처받으실까봐.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록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20년 만에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지요. 강 회장님은 호텔 연회장을 전세 내어 남은 하객들을 위해 최고급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는 축하 파티인 동시에 박금자의 몰락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다시피 제 딸 정혜수와 손자
지훈이는 그간 인간 같지도 않은 박금자 밑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모든 재력과 권력을 동원해 제 딸의 눈물을 닦아주려 합니다. 엄마의 선언에 하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특히 아들 지훈이의 장인 될 분, 즉 서윤재의 아버지는 강 회장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박금자 그 여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혜수 씨를 무시했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지훈이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아끼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갇힌 박금자는 결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치장 창살을 붙잡고 박금자는 독이 오른 뱀처럼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정혜수, 강필순, 너희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아. 아직 내 비장의 카드가 남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 박금자는 면회를 온 의문의 남성에게 은밀하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남성은 박금자가 예전 노름판에서 알게 된 질 나쁜 심부름꾼이었죠. 이걸 가서 전해. 내가 20년 전 숨겨뒀던 그 장부에 대해 말하면 그놈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테니까. 당장 나를 여기서 꺼내라고 해. 박금자가 보낸 쪽지의 수신인은 놀랍게도 현재 정계 진출을 앞둔 유력 기업의 자제였습니다. 박금자의 악행은 단순히 집안 싸움을 넘어 2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비리 사건과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엄마와 저는 엄마가 머물고 있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통장 하나와 열쇠 꾸러미를 내미셨습니다. 혜수야, 이건 내가 그동안 고생한 대가다. 그리고 내일 박금자가 절대 잊지 못할 진짜 선물을 하나 더 보낼 거다. 기대하거라. 엄마의 눈빛은 인자했지만 그 너머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금자가 감옥에서 나오기는커녕 평생 햇빛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 치밀한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요. 유치장 안에 박금자는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자신이 보낸 쪽지가 전해졌다면 이제 곧 거물급 인사가 움직여 자신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빼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냐, 정혜수. 내년이 백만장자 엄마 덕에 어깨 좀 펴나 본데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 아들 지훈이 인생부터 박살을 내줄 테니까. 박금자가 믿고 있는 비장의 카드는 바로 태성그룹의 전무 최석호였습니다. 20년 전 박금자의 남편이자 혜수의 시아버지가 관리하던 공장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최석호의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로 박금자가 거액의 입막음 비용을 받아 챙겼던 것입니다. 그 장부의 복사본이 아직 박금자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금자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면회를 온 심부름꾼에게 건넨 쪽지는 이미 강필순 회장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정보력은 박금자의 상상을 초월했지요. 회장님, 박금자가 최 전무에게 보낸 연락을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엄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로 전달하게 둬. 최석호가 제발로 박금자를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20년 전 우리 사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 딸을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 모든 인간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음 날 박금자의 예상대로 정말 고급 승용차가 유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금자는 그럼 그렇지 하며 의기양양하게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은 최석호 전무가 아닌 휠체어를 탄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박금자 씨, 오랜만입니다. 나 기억합니까?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박금자의 얼굴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20년 전 화재 사고로 다리를 잃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공장 반장 김 씨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 분명히 그때 죽었다고. 당신이 준 돈에 눈먼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끊었지만 강 회장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당신이 최석호를 협박해 받아낸 그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값을 어떻게 가로채는지 증언하러 왔소. 이것이 바로 엄마가 준비한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박금자는 최석호를 불러내 자신을 구원해달라 요청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연락망이 독이 되어 과거의 생존자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그 시각 저는 엄마와 함께 지훈이의 신혼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혜수야,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 내가 박금자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복수란다. 엄마의 그 말에 저는 지난 20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식장 근처를 서성이던 박금자의 심부름꾼이 지훈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는 긴급한 연락이 비서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박금자는 유치장 안에서도 반성은커녕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과거의 생존자 김 씨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살아있으면 조용히 처박혀 살 것이지 어디서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놈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최 전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지만 박금자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최석호 전무는 이미 강필순 회장의 손에 의해 검찰에 긴급 체포된 상태였으니까요. 강 회장님은 20년 전 화재 사고의 진실과 박금자의 횡령 증거를 맞바꾸는 조건으로 검찰과 이미 판을 짜두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박금자는 결국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녀는 유치장을 면회온 심부름꾼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이, 내 손주 지훈이를 데려와. 그놈은 내 핏줄이야. 정혜수, 그년이 감히 나를 버려? 지 아들이 내 손에 죽어가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지만 지훈이의 곁에는 이미 강 회장님이 붙여둔 베테랑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지훈이의 차를 가로막은 심부름꾼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내렸을 때 지훈이는 겁에 질리는 대신 차분하게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셨나요? 역시 끝까지 실망을 안 시키시네요. 지훈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위에 매복해 있던 경호원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괴한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저와 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박금자의 마지막 발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지훈이는 저를 껴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 할머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박금자의 사주를 받은 심부름꾼은 신혼가전을 보러 가던 지훈이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며칠 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금자의 모습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화려한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어 안달복달하던 그녀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살인미수, 횡령,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교사죄까지 추가되어 도저히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없는 형량이 예고되었습니다. 엄마는 뉴스 화면을 보며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혜수야, 저 여자가 앗아간 내 20년. 내가 다 채워줄 순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40년은 이 애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마. 저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20년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이제 박금자의 시대는 끝났고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엄마와 저 그리고 지훈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마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비서의 은밀한 보고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엄마가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진짜 이유와 숨겨진 시한부 판정이 공개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박금자가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사라진 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마련해 주신 한남동의 저택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지요. 매일 아침 비린내 나는 앞치마 대신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입고 엄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20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수야, 이 꽃 좀 보렴. 내 아버지가 참 좋아하던 수국이다. 20년 전 그 시장통 단칸방에서도 너희 아버지는 수국 한 송이를 꼭 사오곤 했지. 엄마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지만 저는 문득문득 엄마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끔은 대화 도중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그저 20년 만에 찾은 행복이 너무 커서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와 윤재의 정식 상견례를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엄마의 방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기침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차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하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계셨는데 그 하얀 천 위로 점점이 붉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 몸이 어디 안 좋은 거야?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자 엄마는 급히 손수건을 감추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혜수야. 그저 환절기라 기관지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엄마의 비서 김 실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20년 만에 이렇게 서둘러 그리고 이렇게 압도적인 재력을 과시하며 나타난 데에는 단순한 복수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엄마 몰래 김 실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제 강요 섞인 추궁 끝에 김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본에서 기억을 되찾으셨을 때 이미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직 정신력 하나로 버티며 한국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당신의 딸 혜수 씨에게 박금자의 마수가 닿지 않게 모든 걸 정리해주고 가시겠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엄마는 사실 자신의 목숨을 깎아 딸의 앞날을 닦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는 엄마에게 목적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드시던 영양제가 다 진통제였나요? 제 질문에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신의 고통보다 딸의 억울함을 먼저 씻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박금자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면회를 온 자신의 친동생이자 도박 중독자인 박달재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야, 박달재. 잘 들어. 그 강필순 할망구 몸이 정상이 아니야. 내가 예식장에서 봤을 때 약을 한 움큼씩 먹는 걸 봤거든. 죽기 전에 그 할망구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 만약 정혜수한테 다 간다면 그 전에 상속 서류를 가로채야 해. 악마는 지옥의 문턱에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박금자는 엄마의 죽음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최후의 패륜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의 시한부 판정 소식은 제 세상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려 겨우 만났는데 하늘은 어쩜 이리도 무심하실까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한 듯 지훈이의 결혼식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제게 글로벌 강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승계 작업을 가속화했습니다. 혜수야, 울지 마라. 이 애미는 20년 전 바다에 빠졌을 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너를 다시 보고 그 악독한 박금자 손에서 너를 빼내올 수 있었으니 내 인생에 미련은 없다. 엄마는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도 제 손을 잡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저택의 담장 너머에는 박금자가 보낸 하이에나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금자의 동생 박달재는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대동하고 엄마의 별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정식으로 유언장을 공증받기 전 강제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거나 약점을 잡아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지요. 사건은 엄마가 병세 악화로 잠시 의식을 잃고 가택 요양 중이던 비 오는 목요일 밤에 터졌습니다. 지금이야. 경호원들 교대 시간 맞춰서 들어가. 박달재 일당은 담을 넘어 저택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서재를 뒤져 금고를 찾기 시작했지요. 저는 엄마의 방에서 간호 중이었고 지훈이는 잠시 회사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사람 살려요. 가사 도우미의 비명에 저는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재 쪽에서 집기를 부수는 소리와 함께 박달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수, 내 엄마 죽기 전에 재산 포기 각섰어. 안 그러면 너랑 내 엄마 오늘 여기서 조용히 보내줄 테니까. 박달재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제 앞을 가로막은 건 놀랍게도 환자복 차림으로 벽을 짚고 서 계신 엄마였습니다. 박달재, 내 누나가 시키더냐? 끝까지 천벌 받을 짓만 골라 하는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지만 백만장자 회장으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달재는 비웃으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망구 죽을 날 받아놓고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곱게 도장 찍고 편히 가시지. 박달재가 엄마의 멱살을 잡으려던 그 찰나 엄마는 숨겨두었던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서재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감옥에 있는 박금자의 모습이 실시간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금자 보고 있느냐? 내 동생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엄마는 미리 경찰과 공조하여 박금자가 교도소 안에서 박달재와 내통하던 모든 증거를 실시간으로 체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박달재가 흉기를 내리치려는 순간 창문을 깨고 들어온 특공대원들이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박금자는 화면 속에서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달재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이 습격 사건마저 역으로 이용해 박금자의 가석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녀의 남은 세력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엄마는 제품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혜수야, 이제 정말 사냥이 끝났구나. 엄마의 창백한 얼굴 위로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달재 일당이 경찰에 압송되고 저택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엄마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엄마의 손에 꼭 쥐어있던 낡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시장통에서 쓰던 손때 묻은 물건이었지요. 병원 중환자실 앞 지훈이와 함께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가냘픈 숨소리와 함께 박금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강필순. 내 딸 혜수가 낳은 그 애 죽었다고 해. 병원에서 바뀐 그 애가 사실은 우리 아들놈 밖에서 나아온 진짜 핏줄이니까.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병원에서 지훈이를 낳았을 때 박금자는 제 친아들이 몸이 약해 숨을 거두자 마침 같은 날 태어난 제 남편의 혼외 자박금자가 몰래 숨겨둔 자식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즉 제가 20년간 제 목숨보다 아끼며 키운 지훈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박금자는 자신의 친손주를 제게 맡겨 키우게 하면서 저를 종처럼 부려먹었다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고요? 지훈이는 벽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쏟았던 제 사랑이 박금자의 철저한 계산 아래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금자, 내가 천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그 아이 내 손주로 키울 거다. 혜수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라면 그게 누구시든 내 손주지. 다만 내가 이 사실을 빌미로 혜수를 또 괴롭힌다면 난 죽어서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엄마는 20년 전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딸인 제가 받을 충격이 두려워. 그리고 이미 정이 들어버린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바다로 던져주셨던 겁니다. 지훈아. 저는 오열하며 지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박금자는 천륜을 도구로 삼았지만 제 엄마는 그 천륜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려 하셨던 겁니다. 그때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움켜쥔 채 엄마의 침상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들려? 나 다 알았어. 엄마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 엄마는 가냘프게 눈을 뜨시더니 저와 지훈이의 손을 겹쳐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한 법이다. 혜수야, 지훈아. 서로 절대 놓지 마라. 엄마의 손에서 힘이 풀리고 심전도 모니터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재회는 그렇게 짧고도 강렬한 이별로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강필순 회장님의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그 화려함도 제 가슴의 구멍을 메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저와 지훈이를 지키기 위한 방패로 사셨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지훈이라 할지라도 엄마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손주였던 것이지요. 엄마, 조금만 기운 내세요. 외할머니 가시는 길 우리가 잘 모셔다 드려야죠. 지훈이는 제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직후였지만 아이는 오히려 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금자의 핏줄이라는 사실보다 20년간 저를 엄마라 부르며 쌓아온 세월이 더 무거웠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식이 한창이던 그때 검은 상복을 입은 한 여자가 호송관들의 손을 뿌리치며 빈소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바로 구속 집행 정지로 잠시 풀려난 박금자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찌 이렇게 허망하게 가셨소. 내가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박금자는 가증스럽게 곡소리를 내며 영정 사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이 아닌 식장 한편에 서 있는 지훈이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세요? 당장 나가세요. 제가 가로막자 박금자는 제 얼굴에 침을 뱉듯 소리쳤습니다. 야, 정혜수. 내가 뭔데 나를 나가라 말아야. 너도 이제 다 알 거 아냐? 저 지훈이가 내 친손주라는 거. 내 아들 핏줄인 우리 지훈이가 이 재산 다 물려받아야지 왜 생판 남인 내가 안주인 노릇을 해? 빈소에 있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자는 미친 사람처럼 지훈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들었지? 넌 저 정혜수 아들이 아니야. 내 친손주라고. 저 죽은 할망구가 남긴 백만장자 재산 이제 다 내 거야. 내 할미랑 같이 전현 쫓아내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응. 지훈이는 박금자의 손을 차갑게 털어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경멸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할머니, 아니 박금자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엄마와 바꿔치기 한 그날, 당신은 이미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버린 겁니다. 나를 키워준 분은 여기 계신 내 어머니뿐입니다. 지훈이의 단호한 말에도 박금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천류는 못 속여.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보이지? 그리고 내 아들이 남긴 유서도 있다.
지훈이가 내 친손주인 이상 강필순 회장의 유산 중 지훈이 몫은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 해. 법대로 해보자고. 박금자는 엄마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 장례식장을 재산 다툼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저와 지훈이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금자가 장례식장에서 휘두르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며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 총각이 정혜수 씨 아들이 아니라 박금자 손주라는 거야?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박금자는 그 소란을 승전보라도 되는 양 즐기며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들었지? 법적으로 내 아들 핏줄인 게 증명됐단 말이야. 강필순 회장이 남긴 저 어마어마한 유산, 내 손주 지훈이가 상속받아야 하고 아직 어린 지훈이를 대신해 친할머니인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지사지. 저는 떨리는 몸을 가누며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까지 띄우며 박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금자 씨, 당신이 내민 그 서류,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지훈이의 물음에 박금자는 움찔하며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가 병원에서 직접 검사한 거야.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고의 생존자였던 김 씨와 함께 등장한 사람은 놀랍게도 박금자가 20년 전 아기의 신원을 조작할 때 돈을 주고 매수했던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박금자 씨, 오랜만이네요. 당신이 준 돈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간호사의 등장에 박금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간호사는 품에서 낡은 진료 기록부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박금자 씨는 자신의 아들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와 정혜수 씨의 아이를 바꿨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밖에서 데려온 아이는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망이 없던 상태였어요. 예식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간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제 손주를 살리겠답시고 혜수 씨의 건강한 아이와 바꿔치기 하려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지 않는 사이 당신이 데려온 가짜 손주를 병원 영안실로 보내고 혜수 씨의 친아들인 지훈이를 그대로 혜수 씨 품에 안겨준 겁니다. 박금자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훈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고? 내가 20년 동안 남의 자식을 내 손주인 줄 알고 키우게 했다는 거야? 지훈이가 박금자의 코앞까지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20년 전 당신의 진짜 손주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돈 가방만 챙겨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당신의 핏줄인 줄 알고 저를 도구 삼아 우리 엄마를 괴롭혔죠. 결국 당신은 20년 동안 당신이 가장 증오하는 우리 엄마의 친아들을 위해 온갖 수모를 견디며 돈을 벌어온 꼴이 된 겁니다. 엄마가 남긴 녹음기는 사실 박금자의 범죄 의도를 증명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 진실은 훨씬 더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엄마는 이미 일본에서 이 간호사를 찾아내 모든 진실을 확인하셨고 박금자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제 무덤을 파게끔 설계하셨던 겁니다. 박금자는 자신이 20년 동안 헛된 꿈을 꿨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손주가 죽었을 리 없다고. 이 지훈이가 내 재산줄인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끝까지 손주가 아닌 재산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차가운 눈으로 박금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아동 유괴 미수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당신이 벌인 진짜 손주에 대한 죄책감뿐입니다. 호송관들이 박금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허공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박금자의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야. 지훈이는 내 손주야.
저 간호사년이 거짓말하는 거야. 라며 발악하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추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의 파도는 그녀를 집어삼킨 뒤였지요. 박금자는 다시 호송차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 집행정지 취소는 물론 사문서 위조와 새로운 사기 혐의까지 추가된 채였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20년 전 그 바닷가에서 멈춰버렸던 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외할머니가 엄마를 위해 완벽하게 정리해주고 가셨네요.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친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생각하며 키웠는데 결국 제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이 맞았다는 그 사실이 저를 지키려던 제 엄마의 그 눈물겨운 설계가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엄마는 박금자가 지훈이를 자기 핏줄로 믿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지훈이가 박금자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 지독하고도 영리한 모성애에 저는 영정 사진 속 엄마를 향해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며칠 뒤 박금자는 감옥 안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혜수의 아들을 위해 20년 넘게 내 손주라며 헌신하고 돈을 모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뒤틀린 자존심을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지요. 그녀는 매일 밤 감옥 벽을 긁으며 죽은 제 친손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진짜 핏줄에 대한 뒤늦은 후회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집착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그것은 분명 하늘이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저는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인 글로벌 강해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 어머니 강필순 회장님은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과 부당하게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 불빛이 터졌습니다. 지훈이는 제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그리고 윤재는 제 며느리가 되어 저를 보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환호했지만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다시 찾은 엄마의 이름과 내 아들 지훈이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엄마와 남편이 잠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수국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 엄마가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와 준 건 단순히 돈을 주려던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려던 거였어. 이제 걱정 말고 아빠랑 편히 쉬어. 엄마가 남겨준 이 사랑, 나도 지훈이한테 그리고 세상한테 다 베풀면서 살게. 바람결에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20년의 한, 20년의 눈물. 그 모든 것은 이제 황금빛 추억이 되어 저와 지훈이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1년. 혜수의 집 앞에 의문의 어린아이가 나타나며 이야기는 새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박금자가 감옥의 차가운 벽을 긁으며 미쳐가고 엄마의 유산이 세상에 소외된 곳으로 흘러들어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통의 고단한 상인이 아닌 강필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윤재는 결혼 후 눈부시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지훈이는 강 회장님의 뒤를 이어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젊은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평화롭고 찬란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재단 일도 좋지만 건강 챙기셔야죠. 지훈이는 퇴근길에 꼭 제 사무실에 들러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곤 합니다. 20년 전 박금자의 서슬 퍼런 눈치를 보며 구석에서 울던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든든한 청년이 되어 제 곁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가끔은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어느 일요일 오후
한남동 저택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제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비실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대문 앞에 웬 어린아이 하나가 서 있는데 보호자도 없이 편지 한 통만 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꾸 이사장님 성함을 부르네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평범한 방문객이 아님을 느꼈지요.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아이가 낡은 가방을 맨 채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낯익었습니다. 꼬마야, 너 누구니? 여긴 왜 왔어? 아이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제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수, 내가 뺏어간 우리 엄마 인생. 이 아이가 되찾아올 거다. 이에는 박금자의 진짜 막내 아들이 밖에서 낳은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핏줄이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박금자가 감옥에 가기 전 자신의 동생 박달재를 통해 은밀히 빼돌렸던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었을까요? 아니면 20년 전 간호사가 말했던 진실 뒤에 숨겨진 박금자의 마지막 함정일까요? 아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여기가 우리 집이래요.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 돈 다 뺏어갔다고. 박금자의 도끼는 감옥 창살도 뚫고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해 기어이 마지막 저주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이 불길한 운명을 거부해야 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때 퇴근하던 지훈이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훈이가 아이를 본 순간 지훈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지훈이가 차에서 내려 아이와 저를 번갈아 보며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낡은 가방 안을 확인하던 지훈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박금자가 감옥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피 맺힌 유서와 함께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박금자의 막내 아들 즉 지훈이의 생부라고 주장되는 인물의 낡은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이 아이는 또 누구고요? 지훈이의 물음에 아이는 겁도 없이 지훈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아빠 찾으러 가라고 했어요. 아빠가 나버리고 여기 부잣집에서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아이가 뱉은 아빠라는 단어에 정원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금자는 감옥 안에서 미쳐가면서도 최후의 복수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지훈이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가짜 소문을 퍼뜨려 이제 막 행복을 찾은 지훈이와 윤재의 혼인 관계를 파탄내고 재단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지요. 지훈아, 당황하지 마라. 이건 박금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야. 저는 지훈이를 안심시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금자의 사주를 받은 박달재가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렸는지 저택 대문 앞에는 파파라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필순 재단의 후계자, 숨겨둔 혼외자 나타나다. 자극적인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충격에 빠져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재단의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박금자는 면회를 온 박달재에게 광기 어린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엔 다 부숴버려야지. 그 잘난 정혜수가 제 손주라고 믿었던 지훈이가 사실은 내 핏줄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그 표정. 이제는 제 아들이 불륜남으로 낙인 찍히는 꼴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겠지. 하지만 박금자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지난 20년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서로를 믿으며 다져진 진짜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훈이는 당당하게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믿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핏줄이든 박금자 씨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8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박금자 세력은 온갖 가짜 뉴스를 생성하며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필순 회장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비자금 장부 속에 박금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가짜 혈통 조작에 또 다른 증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엄마는 죽기 전 제게 말씀하셨죠. 박금자는 필요하다면 남의 아이를 사와서라도 제 핏줄이라 우길 여자라고요. 저는 엄마의 서재 비밀 칸을 열어 박금자가 6년 전 입양기관에 거액을 기부하며 은밀히 아이를 물색했던 정황이 담긴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이 아이 역시 박금자가 지훈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구로 이용한 가엾은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날 병원 로비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박금자는 감옥 안에서 TV를 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겠지요. 이제 저 잘난 모자는 끝이야. 라고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손에 든 서류는 박금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저와 이 아이의 친자 관계 성립 확률은 0%입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아이는 박금자 씨가 6년 전 대리인을 통해 입양기관에서 데려와 자신의 손주로 위장시킨 아이임이 밝혀졌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박금자가 제 손주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언젠가 복수의 도구로 쓰기 위해 가짜 핏줄까지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지훈이는 차분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금자 씨는 천륜을 이용해 저희 가족을 파괴하려 했지만 사랑은 피보다 강합니다. 비록 이 아이가 제 핏줄은 아니지만 박금자라는 괴물에 의해 이용당한 이 아이를 저희 재단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그 순간 감옥에서 방송을 지켜보던 박금자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판 마지막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그녀는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평생 말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증오하던 혜수와 지훈이가 세상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눈하나 깜빡이지 못한 채 지켜봐야 하는 살아있는 지옥에 갇힌 것이지요. 모든 소동이 끝난 뒤 저는 지훈이와 윤재 그리고 그 가엾은 아이와 함께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숙제가 다 끝난 것 같아.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준 우리 가족,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단단해졌어.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엄마의 유산은 화려한 저택이나 주식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랑의 힘이었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정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지훈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흐뭇해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노을 지는 공동묘지 위로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저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장하다, 내 딸아. 고생했다, 내 손주야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20년 전 바다에 빠졌던 엄마의 눈물은 이제 기적 같은 축복이 되어 우리 삶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피보다 진한 사랑과 기적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